이 최근에 그 연준이 코로나 대응을 좀 잘못해가지고 뭐 거의 역사적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금리를 다시 내리는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네. 확실하지 않으면 못 내릴 것 같은데 언제 이런 좀 국면이 펼쳐질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네. 제로 파월이 분명히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타이밍을 놓친 건 맞습니다. 금리 인상의 처음 초기 국면에서는 잠깐 시장이 주춤하다가 항상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금리를 처음 올릴 때는 주가가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더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앨런 그린스펀 시절에는 네. 굉장히 민첩하게 금리를 조절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2년물 금리, 미국 2년 국채 금리부터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벌써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면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 거였는데 빨리 올렸으면 재작년 가을부터 저는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앨런 그린스펀이 입장이었으면 재작년 2020년 한 11월, 12월부터 아마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25bp씩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올해까지 올려놨으면 2018년 연말 기준이었던 2.25를 만들어 놓고 2019년도에 약간 경제가 주춤거리고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뭐 50 이하로 떨어지고 뭐 PMI 같은 것도 그런 50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자 페드가 2019년 6월인가 7월부터 전격적으로 오히려 금리를 낮춰버리잖아요. 한 3번 정도. 그런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너무 손 놓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주식 투자 뭐 관련한 걸로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포지션을 들고 있어서 금리를 안 올렸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실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연준의 금리는 사실은 한참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소위 연준 제롬 파월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립금리. 예, 늘 얘기하는 그 중립금리가 작년 하반기 올해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빠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실기를 했고요. 실기를 했는데 뒤늦게라도 블러드 총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연은 총재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1994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렸잖아요. 75bp 인상, 50bp 인상 이렇게 하면서 빠르게 지금 정책 금리를 1.5까지 올려놨고요. 이번에 이제 7월 28일 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 회의에서 이번에도 75bp를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2.25 정도가 되고요. 2.25 정도가 되면 이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앞에다가 이제 참호를 파고 이제 여러 가지 막 진지를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 구축을 못했다면 이제는 시장의 리세션에 대응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원래 2018년 연말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뭐 점도표 있잖아요. 19년도에도 금리를 2-3번 더 올릴 걸로 예상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19년 상반기에 금리를 안 올립니다. 안 올리고 스테이 멈추다가 포즈가 맞는 말이겠네요.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하고 있다가 2019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금리를 3번 내리면서 미국 S&P 500이 그해 28.8% 시장을 급등을 합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11월, 12월 요 3달 만에 S&P 500이 그때 마이너스 20%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급락한 부분을 다 회복하는데 이 28.8%라는 숫자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00원이 8,000원이 되면 마이너스 20%잖아요. 그죠. 그래서 S&P 500이 20%가 빠졌다는 말은 10,000원이 8,000원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금리 계속 올릴 줄 알고 주가는 빠졌는데 페드가 금리도 안 올리고 오히려 금리를 낮춰주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거 너무 지나친 걱정이었네. 페드의 금리를 그때도 3.5%까지 올릴 줄 알았는데 잘못된 거였네 라고 하면서 8,000원 같던 지수가 다시 10,000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25% 상승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S&P 500의 기업의 이익 증가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도 플러스 28.8%. 2018년에서 2019년 넘으면서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도 감익을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다 반토막 또는 마이너스 80%가 갔는데 삼성전자가 플러스 44%, 하이닉스가 플러스 55%, 그리고 코스피가 플러스 7%로 끝납니다. 얼마나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했는가. 예, 그걸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 7월 달에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7월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돼요. 겹쳐 있네요. 네. 미국 GDP가 먼저 발표가 되고 FOMC 회의가 있으면 GDP를 보고 야 이거 75bp 올리는 게 맞아? 이럴 수가 있는데 75bp를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저녁 9시 우리 시간으로 딱 보니까 GDP가 발표가 되는데 뭐야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나면서 야 이거 리세션이네. 자 그러면 리세션이 왔는데도 연방준비은행은 계속 금리를 올릴까요? 그럼 조금 좀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요. 9월 달에 FOMC 회의가 9월 둘째 주 정도에 있는데 그때 가면 아니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조금 생각해보고 올립시다라고 하면서 9월 달에는 저는 조심스럽게 자이언트 스텝 75bp, 50bp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나오군요. 네, 빅스텝 이런 거는 말도 안 나올 거고요. 지금은 1.5라서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75bp까지 올려서 2.25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3분기도 좀 GDP가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3분기부터는 자동차 최근에 반도체 동향을 제가 보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출고 대기 시간이 좀 줄었어요. 그래요? 네. 드디어 줄기 시작했어요. 줄기 시작한 게 수요 위축도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이번 7월 28일 저녁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바뀌게 될 거다. 스탠스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튼 이제 금리도 오르는 국면이고 물가도 오르는 국면인데 조금 길게 내다보시는 분들은 이 추세가 꺾이고 심지어 반대로 가는 현상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복잡한 국면에서는 그러면 좀 업종은 어떤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시장 예측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면 좋겠다. 네. 이런 좀 팁을 주시면은 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신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신문 보는 콘텐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저 신문쟁이로서 굉장히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매일경제신문을 좀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신문 기자님들한테 늘 이제 신문 읽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조사하기 힘든 걸 그렇게 다 조사를 해주시니까 자 거기서 제가 최근에 이제 힌트를 얻은 부분이 제가 이제 명품을 쇼핑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서 명품을 사시는 분들의 그런 소비 패턴을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98년 IMF 때도 그랬었습니다. IMF 직후에도 명품을 사고자 백화점에 줄을 서고 그때도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금 아직까지도 네. 줄을 씁니다. 처음에는 저는 뭘 사는지도 몰랐어요. 매일 같이 서 있는 걸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 나온 신문 기사 중에 샤넬 백이 올해 들어서만 4번째인가? 최근 1년 동안 4번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경기 침체에 떨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떨고 있는데 아니 4번이나 인상을 했고 샤넬뿐만 아니라 에르메스, 루이비통,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에르샤라고 그러죠. 이런 명품 백뿐만 아니라 뭐 시계, 반지 전부 다 가격 인상했더라고요.
아니 가격 인상을 저렇게 4번이나 단행을 했는데 그 줄 서 있었던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격을 인상했으면 아우 비싸졌네 하고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격 탄력성. 네. 아니 사치제는 가격 탄력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또 좀 주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저 에루샤는 도대체 뭐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올 연말 그리고 내년도에 그 명품 백화점 앞에 줄을 서 있는 분들은 줄을 안 서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줄 서 있을 거예요.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670만 원 정도 했던 샤넬백이 지금 3년 만에 1,050만 원. 와. 1,0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아니 50% 상승을 했는데 줄 서서 사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어차피 또 몇 달 지나면 또 더 비싸지니까. 그리고 샤넬이나 에르메스 세일을 안 한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이제 네. 분야인데요. 세일을 안 한대요. 세일을 안 하니까 명품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생겼어요.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는 거죠. 좀 기다렸다가는 계속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고 샵에 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자, 이 정도 리세션 그리고 금융 위기 상황이 아닌 리세션에서 왜 주가는 확 떨어졌다가 빠르게 복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페드가 이렇게 돈을 자꾸 풀어대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산가와 무산자와의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졌잖아요. 심해지면서 이 상위 1% 아니면 상위 10%의 자산이 오히려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상위 10%가 거의 전체 부의 한 60%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경제 위기가 오면 누가 힘들어지냐고 하면 이 상위 10%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왜 리세션이 왔는데도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까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그동안에 30년 가까이 주식을 하면서 왜 경기 침체 때 세계 그 탑티어에 있는 경기 소비재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왜 늘 전고점을 뚫어버려요. 그런 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2020년 혹독한 경기 침체가 왔지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논리였다는 거죠. 결국은 부자 기업 그리고 자산가들의 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코스피에서 상장사 상위 50개 기업이라든지 미국 S&P 500, 나스닥의 상위 20개, 30개, 50개 기업들은 더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왜? 페드가 뿌려준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어떤 업종이 유망할까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그러면 2020년 자, 그 혹독한 경기 침체 4, 5, 6월 달에 어떤 주가가 올랐냐면 빅7 주가가 올랐던 거죠. 그렇죠? 자, 빅7 주가는 어떤 주식이었냐? 바이오. 그때 당시에 바이오에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로 전 세계 이제 1등. 그렇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바이오 위탁 생산으로 1등이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우리나라가 1등이다 보니까 테슬라의 고성장에 우리의 배터리가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고성장하면서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그때 당시에 뭐 미국에도 빵부터 시작해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 뭐 이런 회사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보면 다들 보면 저는 명품 기업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세계 1등 아니면 우리나라 1등. 그런데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네이버 안 썼나요? 그때 코로나 위기에 카카오 안 쓰셨습니까?
오히려 카카오가 만들어내는 뭐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우리 뭐 택시 부르기 오히려 그런 거 더 썼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익도 늘어나고. 저는 그런 기업들 보면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그런 기업이다, 명품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샤넬하고 에르메스, 루이비통 가방은 세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에르메스 주가랑 그 다음에 LVMH, 루이비통 네네. 만드는 LVMH 주가 들어봤어요. 주가가 고점 대비 30% 빠져 있어요. 에르메스, 샤넬 백은 세일을 하지 않지만 네. 이 백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30~40% 빠져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내후년도에 에르메스 가방을 사는 그 부자들이 에르메스 가방을 안 사냐는 거죠. 근데 가격은 계속 3번에서 4번 올려요. 그러면 Q가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에르메스를 사는 부자들이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P 자체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서 결국 주가는 올라갈 건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30%씩 빠지는 게 주식시장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유망업종, 유망종목, 유망기업 이렇게 세계 탑티어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가진 명품 기업들을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가격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식을 사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드러나가지고요.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회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한국 명품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미국 명품 주식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에 보면 명품이 너무 많죠. 네, 미국 기업들. 예, S&P 500에 보면 참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관점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맞고요. 글로벌한 관점으로 네. 보면. 근데 여기에는 이제 텍스 문제랑 환율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방송을 저 뉴욕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예, 우리 교포분들은 보시겠지만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면 그냥 미국 주식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 주식을 사셔도 세금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한국 주식 세금이 없어요. 근데 미국 주식 22% 세금 내셔야 되고요. 그죠? 250만 원 공제를 받으시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똑같이 저는 명품 주식은 다 반등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30% 올라갔고요. 미국 S&P 500은 16.7%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갔었던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기억만으로 한국 주식은 안 돼. 한국 주식이 안 되는 건 아니라 한국 주식이 미국보다도 훨씬 선행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코스피는 6월 25일 날 고점이 나왔고요. 한 6개월 뒤에 미국 주식이 이제 빠졌고 2018년도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한국 주식이 올라가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건데 텍스까지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환율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은 미국 주식을 사려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300원을 그렇죠.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환율도 보면 1,100원에서 1,250원, 1,3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동안에. 굳이 여기서 그 환율에 달러를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서 또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이나 1년 뒤에 수익이 나서 미국 주식을 팔아서 한국 주식으로 바꾸려고 보다 보면 1,300원이 아니라 또 1,100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환에서도 또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주식이 아주 매력적이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